안녕. 융합과학 탐구 6차 시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대단원 3대단원 3단원의 생명의 진화의 큰 1단원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단원인 생명의 진화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105쪽 여기 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펴시고 지금부터 오슬기 선생님과 공부를 시작하기로 합시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작은 1단원 하나씩 나갔는데요. 이제 학교 나오시기 전 얼마 시간도 없고 해서 오늘은 좀 한 번에 많이 나갈 예정이에요. 105쪽부터 112쪽까지 쭉쭉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총 크게 4단원으로 원래 되어 있는데 마지막 4번째 단원은 지제시대라는 이제 지구과학 내용이라서 빼고요. 앞에 1, 2, 3단원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핵심 개념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1단원의 핵심 개념은 남세균, 산소호흡, 발효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원의 핵심 개념은 세포 내 공생설, 원핵생물, 진핵생물, 단세포생물, 다세포생물. 아는 거 있어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랑 제가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연선택설, 유전자풀, 종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핵심 개념이고요. 자, 이 작은 3단원들 한번 공부하러 가볼까요? 1단원입니다. 1단원의 제목은 광합성 생물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되어 있고요. 최초의 생명체는 언제 생겼을까? 광합성 생물의 출현과 산소혁명이라는 2개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또는 2학년 생명과학까지도 여러분들이 광합성이라는 거 공부하셨죠? 광합성이 뭐예요, 얘들아? 빛광자죠. 빛으로 뭘 만들어요? 빛으로 무기물에서 생명체를 채우는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걸 광합성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광합성하는 생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먹을 걸 만들어내는 친구들 생산자라고 하죠. 이 생산자의 출현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첫 단계로 그럼 도대체 최초의 생명체는 언제 생겼을까? 우리 지구의 탄생 언제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대충? 뭐 47억 년 아니면 더 그냥 반올림해서 50억 년 전에 우리 지구 탄생한 거 1학년 때 막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니? 뭐 먼지들이 뭉쳐가지고 태양 생기고 주변에 수검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태양계 친구들이 다 형성이 됐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지구 탄생 이후에 최초의 생명체는 언제쯤 생겼을까? 과학자들이 살펴봤더니 뭔가 생물의 모습이 온전히 보존된 화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한 27억 년 전 것도 관찰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관찰이 이때 된 걸 보니까 실제로는 한 30억 년 전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무슨 최초의 생명체 중에 하나의 예시로 교과서 105쪽에 나와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이제 발견된 생명체들의 모습도 또 있어요. 심지어 지금 관찰해 보니까 얘 한 37억 년쯤에 발견된 거라네? 근데 선생님이 이거 37억 년을 어디서 보고 적은 거지? 그래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뭐냐면 남세균이 덩어리져서 이제 있는 거고요. 소청도나 저쪽 서해에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이제 호주에 있는 샤크만에서도 아직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가지 궁금증을 105쪽에서 풀어보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도대체 언제 나왔냐?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몇 억 년 전이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40억 년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생명체는 한 40억 년 전쯤이 아닐까. 오늘은 프린트 따로 안 줄 거니까 교과서에 여러분들 필요한 데다가 밑줄 쳐두시면 돼요. 교과서 몇 쪽? 105쪽에다가 직접 밑줄 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등장을 했을까? 고기, 육지, 그 다음에 바다. 어디서 등장했어? 그렇지. 바다에서 먼저 등장했을 것이다. 기억나요? 왜 바다였더라? 아직 뭐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지. 오존층이 아직 지구에 없어요. 오존층이 없으면 누굴 못 막아줘? 자외선 차단이 안 돼. 그러니까 육지로 생명체가 기어나오면 살 수가 없어요. 자외선의 강한 에너지 파해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 생명체는 바다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도 지금 어디예요? 바닷가 보이시죠? 바다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처음 나온 이 원시 생물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단순했겠다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은 너무나 복잡한 체계, 시스템 가지고 있죠. 여러 개로 되어 있고 최초의 생물의 형태는 단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 생물학적 용어 대표적인 구조의 형태로 표현하면 바로 아직 세포에 핵도 없는 상태, 원핵세포라고 하죠. 원핵세포 형태였을 것이다. 또한 원핵세포는 어때? 아메바 니네 떠올리시면 돼요. 딱 하나의 단세포란 소리죠. 단세포 생물이면서 핵도 없고 유전물질이 그냥 대충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 근데 약간 실수했다. 아메바는 사실 원핵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단세포이고 핵도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메바는 그냥 단세포 생물이고 원핵은 더 이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원핵 생물이라는 게 원핵 세포 형태의 생물이 존재를 하다가 굉장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 주제인 광합성 생물의 출현이에요. 선생님 좀 전에 우리 맨 처음 최초의 생물이 바다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얘기하면서 오존 얘기했어요. 오존층. 오존층. 오씨네. 얘 화학식 뭐예요? 그렇지, O3. 선생님 비슷하죠? 이 O3인데 이 O3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O2들이 모여가지고 O3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O2라는 게 세상에 나와야지만 오존층이라는 것도 생겼을 텐데 그 O2를 출현하게 해줄 수 있는 화학 반응이 바로 뭐냐? 물질 대사가 뭐냐? 광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 생물의 출현은 굉장한 사건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쯤이냐? 바로 30억 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30억 년 전쯤에 굉장히 이제 생명체들 사이에 이슈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목할 만한 뭐가 많이 등장했다? 산소가 미친 듯이 증가한 거예요. 산소가 등장하기 시작한 사건. 30억 년 전쯤에 산소가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때 가봤어? 못 가봤어. 그렇다 보니까 이 산소 덕에 붉은색 돌들이 관찰된 거예요. 우리 산화철 알죠? 못이 녹슬면 녹슨다는 게 산화된 건데 붉은색 띠는 게 산화철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산소가 등장한 증거로서 바위가 붉은색 바위가 막 눈에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억 년 전쯤에 바로 산소가 등장했다는 건 광합성이라는 걸 이제 해내는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실 광합성 자체가 30억 년 전에 처음 한 건 아니고 그 전부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 광합성은 아직 산소는 못 만드는 광합성이었던 거야. 지금이랑 재료가 달랐나 봐. 볼게요. 그래서 처음의 광합성은 어땠냐면 우리가 현재 아는 이런 광합성식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라는 다른 재료로 광합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황화수소, 황이 S죠. 황화수소는 화학식을 꾸며보면 어떠냐면 일단 유기물은 만들어져요. 똑같이 포도당. 그런데 포인트 안 생겨요. 누가? 우리가 아는 그 산소가 안 생긴다고. 이렇게 광합성이 처음에는 황화수소를 이용해서 또는 수소를 이용하기도 했어요. 수소 또는 황화수소로 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 산소가 없었던 거예요. 산소는 발생을 안 하는 광합성이었어요. 그러다가 30억 년 전쯤에 드디어 누가 등장했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남세균이라는 친구들이 세상에 등장을 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생긴 거죠. 뭐가?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때 황화수소가 아닌 요 물을 이용해서 이때부터 이것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소중한 산소가 이 세상에 갑자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산소가 뿜뿜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 이용하는 광합성이 이제 최초로 나타났고요. 이것도 결국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체의 진화 과정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엔 못하는 방향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균은 물을 쓸 수 있었고 우연히도 물을 쓸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는 산소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나타났을까? 최초 이렇게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산소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광합성 중에서도 산소를 만들어내는 남세균의 광합성의 출현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냐?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환경적인 영향입니다. 어떤 환경? 산소가 막 바닷물에 녹아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바다 안에서 이 새로 생긴 산소랑, 그쵸? 산소랑 기존의 바다에 녹아있던 철이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뭐가 생기냐면 이제 산화철이 생기겠죠. 녹슨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고체화돼가지고 이제 산화철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천연자원으로 캐서 쓰고 있는 철광석이 이제 되는 거죠. 철광석의 원천이 이제 되졌고요. 이게 바다 안에서 일어난 거라면 이제 바다 안에서 충분히 다 철광석 만들고 산소 침전 끝나가지고 됐어. 그럼 이 산소들이 드디어 대기 중으로까지 나옵니다. 이거 바다 물속에서면 이제 대기까지도 이제 산소가 뿜뿜 나왔어요. 그럼 또 어때? 이번에는 육지에 있던 아까 맨 처음에 돌 얘기했었죠? 대기로 나오면서 이제 육지에 있던 암석들이랑 또 만나가지고 이제 암석을 이제 산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산화철들이 관찰이 되는 거죠. 붉게. 그쵸?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남세균의 광합성의 영향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 전에 없던 생물군에 큰 변화를 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땠을 거냐면 생물들이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한 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환경 되면 바로 죽어나가겠지. 산소 없으니까. 그럼 산소 없이도 잘 사는 원핵 생물들이 누구냐? 혹시 기억나요? 산소를 오히려 안 좋아하고 산소 안 쓰는 생물들, 혐기성 생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혐기성 생물들이 잘 살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확 올라가 버린 거야. 대기나 뭐 바다 안에. 그러면 혐기성 생물을 뭐 하겠니? 싫어하는데 막 산소 주잖아. 그럼 도태돼서 없어지겠죠? 다 사멸해. 죽어나가. 죽음의 길로 가. 그리고 반대로 누구는 살기 좋은 환경이야? 그치? 산소 좋아하는 생물들. 그거 뭐라고 불러요? 한자로? 그렇지. 호기성 생물들이 그야말로 이제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이 온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큰 변화란 말이에요. 이걸 산소가 이뤄낸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혐기성 생물들만 잘 살다가 산소 농도가 반대로 높아지니까 그 친구들은 죽어나가고 호기성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쵸? 이게 산소 혁명이에요. 게다가 두 번째 차원으로 일단 공기 좋아하는 스타일로서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는 바닷속에만 생물이 살다가 그쵸? 해양 생물들이 살다가 이 산소가 늘어난 덕분에 뭐가 산소들이 모여서 성층권의 오존층까지 형성을 해요. 그 결과 5억 년 전부터 생물체들이 기어 나옵니다. 어디로? 우리처럼 육지로. 그래서 육지 생물로 진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남세균의 광합성이라는 게 생물군에게 크게 두 차원의 굉장한 사건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호기성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는 육지 생물까지 출현하게 될 수 있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영향 잘 되시겠죠? 106쪽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을 못 보겠네. 106쪽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지? 이제 15분 됐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15분 됐고요. 두 번째 단원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원의 제목은 보니까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라고 이제 되어 있어. 선생님이랑 1학년 때 진화 얘기했던 거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 생명체가 결국은 생기고 나서 계속 변화하는 것 자체가 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방향이 뭐냐면 여기서 단순한 방향에서 복잡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다는 건 뭐예요? 일단 구조가 쉬워야 돼요. 구조가 뭐 이중으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있는 게 이제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 개로 되어 있는 게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해서 복잡으로 간다는 거는 좀 더 기능도 적고 생김새도 간단한 것에서 점점점 크기도 커지고 기능도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하고 뭐 그런 것들로 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제목처럼 먼저 원핵세포라는 게 있고요. 원핵세포가 어떤 세포야? 핵이 없어. 그리고 얘는 진핵세포는 핵이 있어. 그럼 어떤 게 더 간단한 스타일이에요? 핵이 없는 거죠. 옵션이 하나 더 있잖아. 그럼 더 복잡한 거라고요. 그래서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되는 과정이랑 또 하나는 혼자 완성체인 단세포에서 우리처럼 다세포까지 가는 두 가지를 크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어쩌면 지금 1학년 때 많이 안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바로 108쪽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지 그렇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됐겠구나 대충 상상이 되실 거예요. 먼저 원핵세포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우리가 원핵생물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이 원핵생물이에요. 그래서 원핵생물은 특징이 뭐냐? 일단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선생님 세 개는 가져야 된다고 했죠. 생명체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막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정보 있어야 돼. 그리고 정보를 이용해서 활성화하려면 효소 있어야 돼. 이 정보에 해당하는 게 DNA고 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서 생명체의 필수 두 가지 뭐 해서 공부 쭉 하고 왔잖아. 그리고 막은 말 그대로 세포막이겠죠. 세포막은 왜 있어야 돼? 세포 물질 뭐 이동도 일어나고 나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나와 남을 구분해주는 격리가 되는 뭐 그런 틀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원핵세포도 다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 유전 정보인 DNA가 노출이 그냥 세포 질 공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있죠? 우리의 DNA는 소중해. 그래서 막 나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요 안에 염색 사의 형태로 어디 안에 담겨져 있냐면 핵이라는 것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핵 껍데기를 뭐라 불러요? 그렇지. 핵막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DNA가 보호되어 있다고요. 세포막은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은 둘 다 있네요. 리보솜 뭐 하는 데인데? 이건 없으면 단백질 합성이 안 되죠. 단백질 합성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가장 큰 차이 뭐라고? 기억나요? 바로 핵의 유무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거 교과서 PDF 딴 건데요. 여기 이런 게 지금 얘는 있어요. 뭐가? 리보솜 외에도 이것저것이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없어요. 없지. 이런 걸 5글자로 뭐라고 부르니? 기억나니? 안 나니? 그렇지. 세포 소기관이 별로 없네. 딱 중요한 리보솜 말고는 딱히 없네. 그쵸? 세포 소기관의 대표적인 거, 핵 옆에 들러붙어 있는 거 이름 뭐였어요? 소포체라든가 골지체라든가, 그쵸? 또 하나 소세지 모양 미토콘드리아라든가, 그쵸? 이런 세포 소기관이 진핵세포는 있는데 원핵세포는 없어. 그럼 이 세상에 누가 먼저 나왔겠다고? 그렇지. 단순한 이 친구부터 이 세상에 나왔겠네. 그럼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원핵이 지내다가 언젠가 진화해서 복잡한 진핵이 생겼겠네. 이렇게 되세요?
그 출현 원리가 바로 109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에도 써 있네요. 뭘로 출현했대? 공생. 공생 뭔 줄 아니? 함께 사는 거. 혼자 살 수 없고 같이 사는 거. 21억 년 전에 단세포 진핵생물의 출현 과정이 그래서 거기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쭉 읽어보시면 교과서 거기 108쪽에 읽어보세요. 조상 원핵세포. 그러니까 먼저 이제 조상 원핵이라 조상에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진핵되기 전에 이제 살고 있던 조상 원핵 세포가 교과서 그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라고? 108쪽. 오늘 프린트 따로 없어요. 조상 원핵 세포가 일단 세포 골격이라는 걸 획득을 했대. 얘 자체도 세포막이 있긴 있는데요. 이 세포막만 있어서는 뭔가 세포의 모양을 자유롭게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사건으로 얘는 뭐를 좀 이제 획득을 했냐면 세포 골격이라는 것까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제 세포가 지내고 있다가 우연히 어떤 사건으로 뭘 먹었냐면 호기성 세균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이제 있다가 세균 하나를 이제 잡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원래 같으면 소화시키고 배불러 해야 되는데 소화를 안 시키고 여기서 같이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호기성 세균 뜻이 뭐예요? 아까 산소를 좋아해서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그런 걸 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뭐 호기성이었을 수도 있고 뭐였을지 모르겠지만 호기성 세균을 이렇게 자기가 몸속에 갖고 있음으로써 이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체로 살아가면 이 친구는 우리 같은 동물 세포가 이제 된 거고 이렇게 호기성 세균을 먹고선 또 지냈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광합성 할주라는 세균, 남세균, 그치? 남세균이 또 지나가는데 또 얘가 또 식성이 좋아. 얘를 먹었어. 이렇게 우연하게. 그래서 여기에 남세균도 이제 흡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쓱싹 소화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같이 지낸 거지. 그럼 얘는 남세균이니까 뭐 해줘요? 내 몸속에서 어느 날부터 햇빛을 받으면 직접 유기물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그런 세포로 돌변한 거죠. 이거 뭔데요? 그렇지. 그러면 저 친구는 이제 생물세포의 원형이 된 거죠. 이렇게 잡아먹은 다음에 소화나 분해하지 않고 내 몸에 함께 살아가요.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공생해요. 그쵸? 바로 그 전까지는 원핵세포였다가 이렇게 다른 세균을 함께 들여서 살면서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공생설입니다. 공생설. 네, 요거예요. 근데 하나 설명 안 된 게 있죠? 아까 진핵생물의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라고 했어? 핵이라며. 핵은 먹은 건 아니에요. 지금 호기성 세균이나 광합성 세균을 먹어가지고 지낸 거는 공생설인데 핵이라는 건 먹어서 된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부의 막이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져 와가지고 DNA를 감싸주게 된 거야. 요게 핵이 된 겁니다. 선생님 그림이 매우 아름답지만 교과서 그림으로 볼게요. 네, 109쪽의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세포가 어떤 상태냐 맨 처음에 아직 DNA가 그냥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에 이제 이거 뭐냐면 조상 원핵 세포겠죠. 원핵 세포였어. 그래서 DNA가 그냥 여기에 그냥 뭉쳐있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세포막들이 안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덧 나의 유전물질을 아름답게 주머니가 돼서 감싸주게 됩니다. 이게 드디어 핵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핵은 다시 한번 뭘 공생하거나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 세포막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와서 된 거야. 그걸 우리가 함입이라고 해요. 함입. 우리 옛날에 세포 분열에서도 식물 말고 동물 세포 분열할 때 세포 질 분열해서 이렇게 세포가 안으로 막이 안으로 달려와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 했었죠? 그런 것처럼 세포 막이 안쪽으로 와가지고 감싸줘서 생긴 게 핵이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드디어 일단 진핵이 됐네. 핵이 있긴 있어. 그래서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진핵세포가 됐죠. 그쵸? 뭐가 생겼어? 여기에 이제 일단 핵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핵막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러거나 하다가 얘가 이제 룰루랄라 이제 지내는 거야. 그러다가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냐? 다른 애를 드디어 먹어요. 누굴 먹었어? 우연히 뭐 이것저것 먹었겠죠. 근데 우연히 누구 먹었냐면 호기성 세균, 즉 산소 호흡하는 호기성 세균을 먹은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그냥 아 맛있네 하고 소화를 쓱싹 시킨 게 아니라 얘랑 뭘 하게 되냐면 소화시키지 않고 내 몸에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름답게 크게 그려보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개야. 누구? 바로 세포호흡하는 소기관 이름인 미토콘드리아. 이 친구가 내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 유기물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세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핵은 이미 얻었고 미토콘드리아랑 닮은 옛날 호기성 세균을 먹어가지고 이제 산소까지 쓸 줄 아는 생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왔어. 그럼 이 친구 뭐가 된 거야? 우리 같은 유기호흡하는 동물 세포가 된 거죠. 진핵세포 중에. 그런데 이제 얘가 하나만 먹고 그치지 않고 또 우연히 한 사건으로 이번에 누구까지 먹었냐면 남세균을 또 먹은 거예요. 남세균 뭐 하는 애 친구야? 광합성 할 줄 아는 그런 세균이었죠. 그래서 남세균도 먹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분해시켜버리면 땡인데 우연한 사건으로 그냥 너도 같이 살래? 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산소 호흡하는 호기성 세균 덕에 유기호흡도 하고 남세균을 드신 덕분에 광합성도 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이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으로서 자리를 잡고 얘는 미토콘드리아로 자리를 잡고 그 결과 지금 존재하는 진핵세포가 바로 식물세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핵세포라는 거 핵 자체는 핵만 있다고 진핵은 아니랬어요. 핵과 뭐가 필요해? 그렇지. 핵이랑 세포 소기관이랑 두 개가 생겨야 되는데 핵 같은 경우에는 막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면서 생긴 거,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을 먹어가지고 죽이지 않고 함께 살자 공생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서 진핵세포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이 친구 저 친구? 얘나 두나 지금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 안에 저기 있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단세포 진핵생물의 출현과 관련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린 어때? 지금 하나가 아니죠. 아메바처럼. 진핵세포 중에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 아메바는 이렇게 방금 말한 대로 하면 돼.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우리처럼 1조개 정도의 세포로 1조개 넘게 막 세포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먼저 출현했겠어? 두 종류가 있다면? 그렇지. 단순한 단세포가 먼저 나오고 복잡한 다세포가 나중에 나왔겠죠. 근데 이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에 들어가면서 뭐 말씀을 드려보면 단세포든 다세포든 하나가 완벽하게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혼자서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개체라고 부르죠. 개체, 교과서에 개체 정의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 생명체의 가장 생명체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죠. 다시 한번요. 거기 교과서 첫째 줄, 둘째 줄 볼게요. 개체란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뭐였죠? 뭐였어? 자기복제랑, 그렇지, 물질 대사. 요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바로 개체였어요. 그랬을 때 단세포 생물은 혼자서 그냥 다 모든 기능 다 하는 거고 다세포는 여러 개가 모여서 어떤 데는 물질 대사할 거고 어떤 애는 뭐 자기 복제랑 관련이 있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기능을 분화해서 유식한 단어로 기능을 나눠가지고 조금씩 하게 되겠죠. 다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포인트는 단세포에서 다세포 방향으로 이제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단계를 통해서 그게 됐을까? 그 중간 지점은 뭐가 있을까? 바로 간 건 아니고요. 초기에는 일단 똑같은 것들이 모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단세포 생물이 이래 있다가 어느 날 우연한 사건으로 집단을 만드는 거야. 군체라고 하죠. 그래서 우연히 단체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단체로 하다 보니까 모두가 뭐 물질대사도 하고 생식도 하고 똑같은 걸 다 같이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다 하는 것보다 누구는 이동할 줄 알고 누구는 그냥 남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영양분을 뭐 만들고 하는 식으로 각자의 기능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그거를 좀 이제 모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단세포 생물이 일단 군체라는 집단을 만들었다가 기능이 서로 분화되면서 나눠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원까지 왔어요. 마지막 내용은 1학년 때 많이 했던 거고요. 바로 뭐냐면 그렇게 처음 출연한 이래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말하는 용어와 그 변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 용불용설과 자연선택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이 수많은 생물을 나누고 있느냐, 생물 분류에 대한 소개까지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이 뭐였죠? 정의 기억나요? 진화론? 기억 안 나지? 볼게요. 네, 진화론이란 이제 생물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랬을 때 크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마르크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했었어? 기억나? 맨날 누구 나오니? 이거 설명할 때. 그냥 제일 단순하고 많이 설명하는 기린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기린, 그쵸? 기린이 어땠다고? 기린이 원래 목이 짧았단 말이야. 근데 아래 있는 걸 다 먹었다? 그러면 이제 못 먹으면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못 변하는 애들은 그냥 굶어 죽고 목을 쭉쭉 빼서 높은 걸 먹을 줄 아는 애들이 살아남았고 이제 그 친구들만 짝짓기를 해서 기린을 많이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하였다.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없어지고 퇴화한다. 이게 용불용설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점이 뭐랬어요? 기억나? 목이 길어졌거든. 내가 노력해서 목이 길어졌어. 여러분도 목이 길어질 거 아니야. 막 계속 목 빼는 운동하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가 목이 길어져 봤자 이 내 누군 안 변해? 나의 유전자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내 정자난자 안의 정보는 안 변한다고. 그래서 자손은 다시 뭐가 태어나? 목잡기론. 그치? 목잡기린. 목이 짧은 기린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유식한 용어는 뭐라고 써있니 보통? 획득형질은 그치? 획득한 쌍수를 뭐해서 쌍꺼풀 생겼어. 획득형질. 그쵸? 이거는 유전자를 바꾼 게 아니라 유전 안 된다고. 유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 말고 이 과학자님 말고 더 지금 현대에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린 관련 이걸 이제 목이 낀 기린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얘기했었더라? 맞아. 그 사람. 바로 찰스 다윈이었죠. 다윈은 어떻게 설명했냐? 일단 포인트는 뭐예요? 자손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쵸? 자손이 많은데 그냥 어떤 많은 자손이냐면 얘네들이 각각이 다 뭐야? 다양한 변이 또는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목에 대해서. 짧은 기린, 중간 기린, 긴 기린 뭐 많다고.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짧은 애는 짧은 유전자, 긴 애는 긴 유전자. 그러다 보니까 요 짧은 친구 불쌍해. 봐봐. 돌아가셨잖아. 굶었어. 그래서 이 친구는 뭘 잃어? 짝짓기 기회가 없어요. 그치. 아유, 슬퍼라. 그런데 이제 얘네 살아남은 친구들끼리만 이제 뭐 짝짓기를 해서 아름답게 이제 사랑해서 이제 자손이 태어나죠. 그러면 이제 목이 긴 기린 자손들만 태어나게 되겠죠. 기억나요? 이렇게 다양한 변이 중에서 생존에 유리한 것만 더 많이 남게 되는 이론 뭐였지? 그렇지. 자연선택설이었습니다. 네. 교과서에 자연선택설에 대한 이제 4단계로 표현을 해놨어요. 111쪽으로 가시죠. 첫째, 자윈의 자연선택설 첫째.
모든 생물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을 일단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했었어? 그렇지, 그렇지. 과잉생산이었죠. 얘들아, 조금밖에 없으면 그냥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존 경쟁 안 하겠죠? 일단 많아야 돼. 환경보다 되게 많아, 개체가. 그리고 많이 낳으면 어때? 개체들마다 저마다 다른 유전자로 다른 모습 가져요. 그리고 과잉 생산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개체들이 있죠. 개체 변이. 그쵸? 그리고 나서 뭘 해, 얘네들이? 생존 경쟁을 하죠. 생존에 유리한 애 있고 유불리가 이제 있다고요. 생존 경쟁을 해서 이제 자연 선택이 이제 일어나서 그 친구들만 뭐 해? 후손을 더 많이 남긴다. 결국 환경에 잘 적응하는 형질을 갖는 그런 종이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진화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한 생물 집단에서 일어나는 유전적 변화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전적으로 이제 결과물로서의 형질까지 뭐 변화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혹시 겉모습은 같더라도 그 안에 실제 유전자 단위로 들어갔을 때 그 유전자는 변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 변화 또는 유전자 풀의 변화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풀장? 여름이라? 네, 풀이 나오는데 이거 고3 때 아마 나올 거예요. 생물 2 하시는 분들. 유전자 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려보죠. 유전자 풀이라는 거는 이 집단 내의 유전 정보 전체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의 유전자 구성이 뭐 이래.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갖는 이렇게 수많은 개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유전자들이 뭐뭐 있어 지금? 라지 A랑 스몰 a 있죠. 그러니까 유전자 풀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라지 A랑 스몰 a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비율이라는 게 있겠죠. 그걸 그림화 시켜서 보면 지금 여기 왼쪽 걸 다 세보면 스몰 a가 이만큼, 라지 a가 이만큼. 그러니까 유전자 풀이 이렇게 스몰 a, 라지 a가 이만큼의 비율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 풀이라는 게 늘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떤 그냥 동일한 환경 내에서는 적당하게 늘 유지가 돼요. 그런데 특정한 사건, 좀 전에 말한 자연의 환경에 의한 선택이라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뭐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같은 게 들어와서 이 개체 집단에 돌연 변이가 갑자기 막 일어나.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평소 유전자 풀의 비율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풀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환경에 의한 자연 선택이라던가 뭐 돌연 변이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느 날 딱 차단해버려요. A 집단과 B 집단의 뭐 교류를 차단해버려. 동물인데. 아니면 교잡. 약간 단어가 교잡이라고 돼 있는데 골라서 일부러 짝짓기를 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해서. 그런 식의 사건이 일어나면 갑자기 다른 이제 유전자 풀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유전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돌연 변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자연 선택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변화할 수가 있겠죠. 뭐 5대 5였는데 뭐 더 유리한 애들이 8이 되고 뭐 적은 애들 줄어서 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유전자 풀의 변화를 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래서 최초에 맨 처음에 원핵생물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원핵생물 이후에 단세포 진핵생물도 등장을 했고 다세포 진핵생물도 등장을 해서 현재는 정말 수많은 생물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 다양한 생물군을 현대 생물학에서는 총 이제 분류법을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류법이 바로 삼역 육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112쪽에 삼역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역을 나눴냐면 역을 이제 영어로 다른 데서 보다 보면 도메인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진핵생물 부분 역, 그 다음에 그 밑은 그럼 진핵이 아니면 둘 다 뭐겠니? 일단 진핵은 아니니까 원핵인데 모든 원핵이 또 동일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두 종류, 고세균 역과 세균 역. 우리는 뭐 고세균인지 뭐 세균인지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최초에 맨 처음 등장한 어떤 생물로부터 일단 세균이랑 고세균이란 두 가지 역, 그런 단순한 생물들이 나왔고 나중에 진핵생물 나오면서 진핵생물들이 속한 그런 세 번째 역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육계는 혹시 알아요? 육계는 모르죠. 뭐 알아도? 60개는 알아도. 그치?
갑자기 또 먹고 싶어지네요. 6개가 뭐가 있냐? 저는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쁘게 정리된 거. 거기 어디 구석에 잘 써놔요. 112쪽에. 이제 세 가지 여기 있었으니까 3역을 이제 그 안에 6개로 표현해놨는데 보니까 이제 요 진정세균역은 세균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균계, 진정세균계, 그 다음에 고세균역에 있는 친구들 고세균계. 그러니까 세균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계가 똑같이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여기가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진핵생물역 안에 이제 우리처럼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식물 및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애매한 진핵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생생물계. 그다음 마지막으로 균, 알죠? 균들. 버섯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 균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생물학에서는 3역 6개로 나누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말했지만 04번 지질시대는 이제 각자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 우리 하려고 한 것까지 해서 112쪽까지 다 이제 했는데요. 지난주에 선생님 분명히 이제 이거부터는 우리 교실에서 할 줄 알았는데 또 시국이 다시 또 못 만나는 상황이 됐네요. 혹시나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겠죠? 자기 진단 선생님 담임선생님 하라고 하면 좀 째깍째깍 하시고 제 수업도 시간 맞춰서 이것까지 딱 마무리 지시면 이제 그만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내고 교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실에서 만나요. 안녕.